좋아요, 구독. 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일본 중앙은행 BOJ 차기 총재로 지명된 우에다 가즈오의 성향이 그동안 유력 후보로 거론돼 온 아마미야 현 BOJ 부총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이 분석했습니다. 이 MUFG는 자료를 통해서 여전히 YCC가 종결될 것으로 예상하며 일본 국제의 공격적인 매입을 지속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달러-엔 환율은 우에다 인선 보도에 당초 1.4%나 크게 떨어졌지만 하락분을 많이 되돌렸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뉴스입니다. 마켓워치가 미국의 1월 근원 CPI가 시장 예상보다 더 높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유는 그동안 인플레이션 상승세를 낮추는 요인이던 중고차와 주거비 구성 요소가 실제로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경제가 연착륙도 경착륙도 아닌 노 랜딩, 즉 무착륙 시나리오가 힘을 받고 있다고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리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고용 및 소비자 지출의 성장과 함께 자동차와 주택 수요 안정화 신호가 강해졌기 때문이라는 이코노미스트들의 주장에 따른 것입니다. 네, 오늘 세 가지 글로벌 핫 이슈 점검을 해봤는데요. 그럼 하나하나씩 차근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죠. 이 차기 BOJ 총재로 지명이 된 우에다. 지금 현재 BOJ 기조와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점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인데요. 선감 마스터님은 어떤 의견이실지 궁금합니다. 네, 시장이 일단 이것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차트 네. 잠깐 보도록 할까요? 예. 차트를 잠깐 보면 엔화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네. 엔화 차트 보면 이 지금 현재 원래 부총리가 부총재가 총재가 되려고 했는데 지금 인사가 다시 바뀜으로 인해서 네. 엔화 가치가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오는 이런 모습, 일봉 차트상 엔화의 이런 모습 일단은 보고 계실 겁니다. 자, 이거를 차트 잠깐 내릴게요. 네. 자, 이게 지금 내리고 있다. 엔화가 내렸다라는 거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네. 여기에 관해서 제가 명쾌하게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금리는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화폐 가치다. 금리 이꼴 화폐의 가치다.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이 이론을 머릿속에만 넣어두시면 됩니다. 한 가지 조금 번외 얘기지만 이거하고 똑같은 게 뭡니까? 국채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국채는 국가의 신용도다. 이 두 가지 이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보면 현재는 구로다 총재고요. 예, BOJ, 일본 중앙은행의 총재는 현재 구로다 총재고 구로다 총재가 4월 초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일본 중앙은행의 새 총재가 임명이 돼야 하는데 원래는 제가 저번 주 수요일 날 출연을 해서 말씀드린 게 이 밑에 있는 아야미야 총재였습니다. 예, 부총재였죠. 아야미야 부총재가 총재 내선이 됐었는데 지금 그게 사실은 여론이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일본 내에서. 왜냐? 지금 총재로 있는 구로다의 어떤 통화 정책을 부총재가 당연히 이어받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본은 뭐를 선택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변화보다는 안정을 선택한 이런 모습을 보였다. 자, 그래서 인선을 여기 보이시는 우에다 총재 후보로 일단은 바꿨습니다. 자, 우에다 총재 후보로 바꾸면서 자, 차트 잠깐만 볼게요. 우에다 네. 총재 후보로 바뀌면서 엔화의 가치가 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보였어요. 우에다 총재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자입니다. 예, 경제학자로서 굉장히 일본에서 저명한 학자로 지금 추앙을 받고 있는데 뭔가 변화를 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치로 인해서 엔화가 단기간에 일단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보였습니다. 여기서 엔화가 올랐죠? 자, 그런데 차트 잠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잠깐 내리면요. 자, 자료 다시 볼게요. 네. 자, 지금 일단 일본에서 분석이 나온 건 사실상 구로다, 아야미야, 그리고 우에다 전부 다 똑같은 기조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수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표현 중에 하나가 그 밥에 그 나물이다라는 일단 그런 표현을 제가 드렸는데 딱 그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본 국채 여기 보이시죠? 일본 국채의 공격적인 매입을 지속할 것으로 평가됐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조금 중요한 기사거든요. 자, 일본 국채의 공격적인 매입을 지속할 것으로 평가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 시장에 자금을 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채를 매입을 해야 돼요. 국채를 매입을 하고 그 돈이 어디로 가냐? 시장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국채를 사서 자,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중앙은행에서 사주고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시중은행으로 뻗어나가고 시중은행으로 뻗어간 그 자금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일본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국채의 공격적인 매입을 지속할 것이다. 이거는 뭐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이퀄 시장에 계속적으로 확대 정책을 펼 것이다.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요 어떻게 한다? 확대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물가가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으나 인플레이션 압박을 서서히 지금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 돈줄을 옥죄야 됩니다. 시장의 통화량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뭡니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시장의 통화량을 더 공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잃어버린 30년 플러스 알파로 계속적으로 간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금리라는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화폐의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화폐의 가치입니다. 화폐의 가치. 자, 금리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우에다 총재가 되면서 금리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 기조가 구로다, 아야미야, 우에다 전부 어떻습니까? 확대 정책을 쓰려고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 통화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간다라고 했을 때 통화의 가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죠.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자료 잠깐 내려보면 네. 자료 잠깐 내리고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 다 지우고 다시 볼게요. 자, 금리가 오를 거라고 생각이 들면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예. 세 명이 똑같은 기조라는 거예요. 그죠? 다 똑같은 기조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예측이 가능하고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라는 건 뭡니까?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엔화가 이렇게 음봉을 그리면서 하락을 하고 있다로 여러분들이 손쉽게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잠깐 내리고 자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료를 잠깐 보면 자, 일단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뭐냐? 일본은 말씀드렸다시피 변화보다는 지속적인 안정을 지금 추구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안정을 지금 추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일본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 물가예요, 물가. 물가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6% 이상의 고물가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이시다시피 지금 뭡니까? 3% 정도. 예, 이거는 지금 핵심 물가 지수고요. 핵심 물가 지수고 물가 지수는 지금 3.5%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예, 보이시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2022년부터 물가가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박을 지금 받고 있고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뭡니까? 일본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을 어떻게 돼요? 일본 중앙은행에서 지금 반절 이상 매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44.9%. 자, 그럼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채권 금리가 높아져서 채권의 가격이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앙은행도 부실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큰 변화의 모습을 보일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일단은 지금까지 현재까지의 기조를 1990년대 빠르면요 아니면 우리가 아베노믹스부터 채택한 초저금리 정책을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번 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아시아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좀 진단을 하고 싶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조금 유념 있게 계속적으로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BOJ 총재 지명자인 우에다 가즈오가 이 현재 통화 정책이 적절하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완화 정책이 유지돼야 한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요, 그는 심의위원인 당시에 제로금리 정책 그리고 또 양적 완화 정책을 지지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정부는 우에다 전 위원을 선임하는 인사안을 14일, 그러니까 바로 내일 국회에 제출을 할 예정이고요. 이후 중의원 또 참의원, 양원의 동의를 받게 되면요, 정부가 그를 BOJ 총재로 임명하게 됩니다. 구로다 현 총재 임기는 오는 4월 8일까지니까요. 바로 내일부터 이뤄지는 이 안건이 계속 제출을 해서 또 임명하게 된다면 바로 차기 총재로는 그 지금 현재의 부총재가 아닌 우에다 가즈오가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글로벌 핫 이슈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원 CPI가 예상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성견 마스터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예측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이제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밑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죠. 네. 지금 보면 1월 예상치가 지금 여기 보겠습니다. 1월 예상치가 지금 6.2, 저번 달이 6.5였습니다, 여러분. 6.5 예측치가 일단 6.2인데 이게 이제 전년 대비고요. 전월 대비하고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지금 그런 예측치가 일단은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를 조금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자, 첫 번째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내일 발표되는 CPI는 여러분들께서 제가 확정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크게 동요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굉장히 9.1에서 6.5까지 어떻게 됩니까? 가파르게 일단은 내려왔습니다. 예, 물론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조금 많이 덜 내려온 것은 맞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내려왔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좀 할 수가 있고, 자, 여기에서 뭡니까? 페드에서 얘기하는 2%대. 물론 이 2%대라는 거는 정확히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그거는 알 수는 없어요. CPI일 수도 있고, 보통 우리가 PC로 개인 소비 지출 이걸로 좀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이 정도로 일단은 볼 수가 있는데, 자, CPI 기준으로 하면 급속하게 일단은 내려왔고, 자, 여기 2%대까지 가려면 굉장히 많은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한 가지 저번 주에 예를 일단은 좀 드렸죠. 뭐 예를 들면 수학을 30점 맞는 학생이 60점 맞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죠?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하면 되는데 수학을 한 95점 맞는 학생이 수학을 100점 맞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이 CPI나 PC나 이런 물가지수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굉장히 급속도로 내려오는 것은 시간이 단기간으로 일단 걸릴 수가 있는데 그에 비해서 지금 6.5에서 2%까지 내려오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좀 더딜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노력을 페드에서 해야 될 거고.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 물가 지수를 지금 제가 예측을 해보면 물가는요 결론적으로는 우하향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작년 초부터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 작년 2022년 3월에 페드가 금리 인상을 발표하자마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물가는 무조건 잡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가는요 무조건 잡힙니다. 물론 그 강도, 기울기와 그 시기,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인가 이거의 문제일 뿐 물가는 무조건 잡히게 돼 있고, 페드에서 얘기하는 2%대 물가도
갈 겁니다. 그러면 언제 가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왜냐? 그게 시장의 진정한 피벗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 물가는 내려가기는 내려가요. 근데 물가는 어떻게 내려가느냐? 요 정도로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커요. 이게 뭐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하향합니다. 전체적으로는 물가가 우하향하면서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는 물가가 조금 오를 거고 그 다음에 더 많이 내릴 수 있고요. 조금 오르다가 더 많이 내릴 수 있고 살짝 올랐다가 더 많이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울기가 우하향하는 것은 맞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내일은 자, 보세요. 내일은 단기간으로 큰 폭의 변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원 CPI가 어떻게 되느냐? 헤드라인 CP가 어떻게 되느냐? 오르느냐 내리느냐? 전월보다 오르느냐 내리느냐? 작년보다 올랐느냐 내렸느냐? 그렇죠? 여기에 따라서 단기간적으로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는 있으나 지금 뭐예요? 지금 이 이슈는 그렇게 큰 임팩트가 없다. 내일 발표가 돼서 모레 뭐 다음 주까지 끌고 갈 이런 큰 임팩트는 없다. 여러분들이 그걸 일단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 지금은 뭡니까?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말씀드리는 2번 경기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비와 물가는 1번 경기 사이클에 뭡니까?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낮아질 것이고요. 2번 사이클에서도 물가는 어떻게 돼요? 물가와 소비는 낮아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경기 침체, 경기 하강의 그 강도를 결정짓는 것은 뭐예요? 2번 사이클에서의 노동시장의 상황, 실업률, 그리고 요즘에 미국에서 굉장히 핫한 구인이직 보고서, 그렇죠? 노동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 이거를 어떻게 타개를 해서 임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나느냐, 이게 이번 경기 사이클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따라서 내일 CPI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단기간으로 내일 하루 정도는 굉장히 많이 흔들 수 있고, 그리고 추세를 굉장히 잘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전 매매 하시는 분들은 내일 CPI 발표 후에 어떤 매매에 관한 큰 찬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CPI,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내일만 일단은 집중을 해서 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내일 오를지 내릴지는요, 여러분들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제는 아셨죠? 어떤 물가가 우리의 예상치보다 정말 큰 폭으로 오르지 않는 이상, 정말 큰 폭으로 오르지 않는 이상은 작년만큼 그렇게 큰 임팩트는 주지 못하니까 일단은 마음 편히 보시면서 매매에 참여하시면 된다. 일단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이게 문제죠.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물론 이제 1년, 3년, 5년 이렇게 있는데 10년 동안의 기대 인플레이션. 자, 페드에서 보고 있는 것도 일단은 이 기대 인플레이션 2%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올랐다가 조금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좀 중요하게 이제는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왜 중요하냐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페드에서 이걸 왜 걱정하는지. 자, 제가 다시 한번 일단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옷 장사를 하는 옷가게 사장입니다. 옷가게 사장인데, 자, 이게 이번 달에는 한 벌에 10,000원씩 팔 수가 있어요. 자, 창고에 지금 옷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다라는 건 뭐예요? 다음 달에,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옷이 2만 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자, 내가 옷가게 사장이면 옷을 시장에다 내놓을까요? 안 내놓을까요? 지금 안 내놓죠. 왜? 지금 안 내놓으면 다음 달에 2만 원을 벌 수 있으니까, 한 번에. 그죠? 지금 내놓으면 얼마예요? 10,000원에 파는데 당장 다음 달에 내놓으면 2만 원에 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뭡니까?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이게 어떤 무서운 현상을 초래하느냐?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버리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정을 한 게 어떻게 됩니까? 현실화가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진짜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고 페드에서도 항상 작년 8월 말에 잭슨 홀 미팅 때에서부터 파월이 얘기했던 것과 같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 네,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일단은 조금 오르고 있는 이런 추세의 모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주에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하는 지표 있거든요. 이것도 유념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일단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정말 크게 오르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시장에 단기적으로는 임팩트를 줄지언정 중장기적으로는 더 이상 임팩트가 없다.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CPI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CPI 내일 밤 10시 30분에 발표될 예정이죠. 1월 CPI에 대해서는 이 큰 폭의 차이가 없게 된다면 시장에는 큰 임팩트를 주지 못할 것이다라고 진단을 해주셨고요. 오히려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좀 더 눈여겨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투자 팁을 챙겨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글로벌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미국 경제가 다시 가속화되고 있다라면서 이 비행기가 상공에서 더 오래 선회할수록 연료가 바닥이 날 위험은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경착륙 이야기도 있었고 또 연착륙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무착륙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현 마스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은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네. 좀 어이가 없었고 네. 네, 좀 어이가 없었는데 어떤 부분이 좀 자, 그런 생각이 드셨을까요? 이게 사실은 그 노랜딩이라고 네. 우리가 참 말을 잘 지어내요. 예. 예, 말을 굉장히 좀 잘 표현력이 좋은 것 지어내는데 같습니다. 예, 이건 사실은 경제학 용어도 아니고 네. 처음 들어보는 거고 뭐 제가 어저께 이제 주말 특강 노란톡방 계신 분들 예. 주말 특강 어저께 했는데 네. 사실은 양적 완화라는 이런 워드도 2009년도부터 생긴 워드거든요. 네. 원래 없는 단어입니다. 양적 완화라는 건. 네. 그래서 그 기원에 대해서도 제가 일단 설명을 좀 드렸는데 어저께 노랜딩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소프트 랜딩이라는 단어를 파월이 좀 많이 썼죠. 예. 연착륙입니다. 연착륙. 경기의 연착륙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이겁니다. 제가 항상 경기 사이클을 말씀드릴 때 자, 굉장히 많은 경제학자들과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가 와야 물가가 잡힌다. 이게 경기 침체의 어떤 깊이라고 하면 자, 페드는 파월은 항상 그 소프트 랜딩, 연착륙을 얘기하거든요. 연착륙입니다, 여러분. 연두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겁니다. 연착륙이죠. 깊지 않다라는 겁니다. 경기 침체까지 가지 않고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연착륙이에요. 자, 지금 며칠 전에 나온 얘기가 노랜딩입니다. 노랜딩인데요. 뭐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침체 없이 간다라는 거예요. 침체 없이 간다. 그러니까 경기 하강 없다. 경기 침체 없다. 그냥 간다라는 겁니다. 왜? 여기에 또 자신을 갖는 게 고용 노동 지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자,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가 항상 강조드려요. 물가가 잡히고 경기가 회복하려면 침체를 겪어야 된다.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 박살나야 된다라고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죠. 자, 경기 침체가 와야 최소한 경기 하강이 와야 다시 회복기를 거친다라는 게 사실은 확립된 이론입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항상 페드는 굉장히 신박한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요. 노랜딩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냥 턴해서 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론적으로도 중요한데 쉽습니다. 경기 침체가 와야 회복기를 거치는데 여기에서 그냥 돌려버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할까요? 여기에서 그냥 돌려버려요. 자, 침체가 와야 물가가 잡히고 금리 인하를 통해서 회복기가 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냥 돌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안 잡힙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물가가 안 잡힌 상태에서, 그러니까 2%죠. 페드에서 얘기하고 있는 물가가 2% 안 잡힌 상태에서 그냥 돌려버린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게 얘기로 들으면은 그럴싸해요. 아, 경기 하강이었고 경기 침체 없이 그냥 경기가 회복하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고물가가 지속이 되는 거고 고물가가 지속이 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금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경기 침체가 아닌 경기 하강만 오더라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주장을 하고 있는 거,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뭐예요? 이렇게 되면 고물가와 고금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지속돼서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를 넘어서서 그냥 여기서 유턴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러면요, 여러분, 고물가와 고금리가요 수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일단 설명을 드리면 경제가 둔화하지도 않지만 긴축 사이클로 마무리되지도 않는, 그러니까 표현이 이상하죠? 경제가 둔화도 안 되고 긴축 사이클도 마무리되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긴축이 이어지는데 이른바 노랜딩으로 경기가 돌아간다라는, 여기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포인트거든요. 경제 흐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더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국가의 경제는요, 새로운 시각으로 어떤 실험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미국이랑 친한지 안 친한지는 모르겠으나 미국의 경제가 좋아져야 우리나라도 좋아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슈를 일단은 좀 뽑아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정말 확고한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자, 추세 반전이라는 건 뭡니까? 추세 반전이라는 거는 자, 여러 가지. 자, 이게 왜 나왔냐면 고용이 지금 괴물이에요. 그렇죠? 침체가 오려면 실업률이 높아지고 대량 해고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고용이 떨어질 기미가 없어요.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은퇴자가 돌아오지 않고 이민자들도 지금 못 넘어오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발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발상을. 노랜딩이라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고물가와 고금리 정말 지속되고요. 수년간 지속돼서 정말 고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아니다. 하지만 노랜딩이라는 게 지금 일단은 생겼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